안녕하세요. 다미튜브의 다미닉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거의 1000년간 중원을 점령한 국가에게 사대를 합니다. 송, 요, 원, 명, 청. 그런데 지금은요? 무슨 얼어 죽을 사대입니까? 그런데 시땡핑이 트럼프한테 우리를 중국의 속국으로 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중국인 관점에서 우리를 중국의 속국 정도로 아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도 후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했는지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독립투쟁 1부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고려로 돌아갑니다. 1368년 명나라의 주원장은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남경을 중심으로 명나라를 건국합니다. 주원장은 20년 정도 농업과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며 주변국에는 사대할 것을 강요합니다. 결국 홍무제는 요서, 요동지방에 있던 원나라의 자녀 세력인 나하추의 항복을 받고 북원을 몽골 고원으로 몰아내버립니다. 그 기세를 더해 요동, 남만주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 천령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고려에는 천령 이북지방, 화면에 보이는 공민왕이 수복한 지역 모두 명나라 땅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 빡이 도른 우왕과 최영은 5만의 병사를 징발하여 요동을 공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명령을 받은 당시 군대 2인자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제시합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셋째, 고려가 요동을 공격하는 동안 왜구가 쳐들어올 것이다. 넷째, 여름철에는 병사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활에 악효가 녹아 전쟁이 불가하다. 여러분은 이 사불가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쿠데타의 정당한 이유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사불가론이 조선 500년 명과 청에 사대하던 나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고려는 공민왕 시절 어떻게 해서든 원이든 명이든 벗어나려 노력했습니다. 공민왕의 아들이었던 우왕의 요동 공격 명령도 이 공민왕의 뜻을 계승했다고 나미닉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이 옳지 못하다며 위화도 회군을 하며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큰 나라 명을 치는 것이 두려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군을 공격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고 고려시대에 일본은 통일되지 않은 상태라 큰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고려인 병사만 전염병에 걸립니까? 전염병이 명나라 사람들은 다 피해서 간답니까? 명나라 사람들한테 퍼져서 우리가 전쟁을 쉽게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저 이 핑계 저 핑계, 핑계로 점철된 사불가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했던 몽골 제국과는 삼별초 항쟁까지 하며 싸우던 고려가 명과는 제대로 된 전투 한번 못해보고 망합니다. 일제는 미국에 비해 한참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제의 석유 공급을 끊자 진주만 공수부로 영혼의 맞다이를 깠습니다. 지구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미국과 1대1 전쟁을 벌인 단 하나의 나라,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원나라도 송나라보다 작았습니다. 호라준보다 작았습니다. 러시아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다 이기고 몽골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이 옳지 못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의 태주인 이성계는 명이 큰 나라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단 한 발의 화살도 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을 관통하던 유교의 뿌리를 둔 성리학에서 나온 사상이며 그것을 기반으로 한 신진사대부를 품 것이 조선의 태주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대하지 않으려고 했던 고려가 자발적으로 사대하는 조선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조선은 명나라의 사대의 명목으로 조세와 공료를 바쳤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이렇게 도자기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2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릅니다. 1616년! 드디어 우리에게도 명에서 벗어날 찬스가 생겼습니다. 명청교체기, 조선에는 임진왜란을 이겨냈던 광해군이 임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임금이었던 선조가 압록강을 건너 명으로 도망갔지만 당시 세자였던 광해는 조선 팔도를 돌며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살폈습니다. 그런 광해가 임금이 된 것입니다.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펼치며 명, 청에 다 잘 보이려고 했고 그 중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청의 황제였던 누르하치도 광해군을 좋게 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사대주의가 1623년 인조반정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어떻게 명의 사대를 안 하면 안절부절 못하던 서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인조가 왕위에 오르고 광해는 폐위가 됩니다. 서인의 뜻대로만 움직였던 인조, 친명배금을 외쳤던 그 끝에는 병자호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 전 인구의 10% 정도인 50만 명이 노비로 끌려갔고 조공 및 책봉 관계가 청나라에 의해 새롭게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게 청에 250년간 사대만하던 조선의 1882년이 됩니다. 조선은 1800년 정조가 죽고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외척인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나라를 다 헤쳐먹고 있었습니다. 그 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 민비입니다. 민비는 자기 사람 1000명에게 벼슬과 관리직을 주어 조선 팔도를 주물렀습니다. 매관 매직이 성행했고 그 돈 주고 산 벼슬을 보상받기 위해 관리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고열을 빨았으면 13개월 동안 90군데 무위영, 장어영 병사들에게 급료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3개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군대에서 13개월 월급 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3개월만 안 줘도 난리 날걸요? 그러다가 사내청에서 한 달치 급료를 주기로 하고 병사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급료로 받기로 한 봉급미에 쌀 반, 모래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썩어 빠졌던 게 구한말 조선입니다. 제 영상 중에 화폐개혁을 일제가 했다고 하니 누군가 댓글로 일제의 화폐개혁은 조선의 금융주권을 장악하기 위함이라고 했던 댓글이 생각납니다. 조선이 병사들에게 월급을 쌀로 줬는데 무슨 금융이 있어요. 물물교환이 많던 나라였습니다. 무슨 조선의 금융주권이 있었겠어요. 대지주, 양반 기득권만 가득했습니다. 해당 영상 걸어둘 테니 못 보셨다면 한번 시청해주세요. 돌아와서 그걸 보고 눈이 뒤집힌 90군데 병사들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이모군란입니다. 눈이 돌아서 폭동을 일으키고 보니 수습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을 찾아갑니다. 대원군은 이를 찬스로 여기고 민비와 일본 공사관 습격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민비는 소식을 듣고 궁여복장으로 충주까지 도망갑니다. 청의 원군 요청은 빼놓지 않습니다.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여 13명을 죽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일제와 체결한 강화도 조약으로 항구를 개방한 것에 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종식시킨 게 일제의 강화도 조약이었거든요. 어쨌든 대원군은 고종을 통해 이모군란을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민비의 요청에 응한 청의 원군이 조선에 들어오고 죽은 줄 알았던 민비는 짜라잔 하면서 대원군 앞에 나타납니다. 13명의 일본 사람이 죽어 일본군도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던 청, 일본 모두 군대의 격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청의 텐진시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이름하여 텐진조약! 주요 내용은 한반도에서 청의 군대와 일본의 군대를 모두 철수시킨다. 단, 둘 중 어느 한 군대가 조선으로 들어올 시 상대 국가의 군대도 조선으로 들어온다입니다. 이 조약으로 두 나라의 군대는 조선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구한말이 되면 조선 팔도에서 밀란이 일어납니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이유로 반외세 운동의 이유로 약 50번의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모군란 후에도 조선 왕가는 정신을 못 차리고 하던 짓을 그대로 합니다. 그 끝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전라도를 점령한 동학농민군에 맞서기 위해 고종은 청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5월 5일 청의 군대가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럼 텐진조약에 의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그 다음날 일본 군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옵니다. 일본군은 한양으로 이동하고 김홍집 내각을 수립하고 경복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1차 갑오개혁을 단행합니다. 조선의 주권을 뺏길 수 없었던 청의 군대는 일본군과 아산, 평양에서 전투를 벌이지만 모두 패전합니다. 일본과의 전투는 해전에서도 모두 패전하고 결국에는 요동까지 쫓겨나며 패전하고 맙니다. 1884년 일본이 청의 도시인 텐진에 불려가서 텐진조약을 맺었지만 11년이 지나고 청나라가 일본의 도시인 시모노세키로 불려와서 청에 아주 불리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이는 청나라가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조선의 손도 못 대게 하는 조약이었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중국에 사대했던 조선을 독립시켜준 건 일제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을 청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것이 일제였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1897년 지금의 독립문이 세워집니다. 이는 청나라 사신을 모시던 영은문을 부수고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2018년 문재인이 3.1절 행사를 독립문 앞에서 합니다.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김정숙이 입은 저 한복과 외투는 얼마짜리일지 궁금한 건 저만 그런가요? 이게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였으면 1910년 일제가 한반도를 접수하자마자 독립문부터 부수지 않았겠어요?
자꾸 좌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상상한 대로 역사를 왜곡을 하니까 후세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독립을 우리 힘으로 쟁취하지 못해서 그런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독립문의 의미도 모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독립문의 의미를 알고 저랬으면 더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역사인식이 대통령의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절반이 심각한 역사인식 속에서 살고 있으니 이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흘러 1945년 우리에게 독립할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2부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